그녀가 버린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층간소음 전쟁을 멈췄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박 여사의 거실 창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에 낡았지만 정갈한 아파트 205 그곳은 박 여사의 작은 우주였다. 볕잘 드는 남향 베란다에는 그녀가 자식처럼 돌보는 다육식물들이 저마다의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고 거실 한편에는 여든 해를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자개장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는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모아 놓은 듯 반짝이는 박 여사의 손주 민준이가 있었다. 올해로 7살 태권도 학원에서 막 흰띠를 벗어난 민준이는 온 집안을 제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다. 쿵쿵쿵. 작지만 힘찬 발소리는 낡은 마룻바닥을 경쾌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박 여사에게는 고요한 노년의 정막을 깨우는 심장 박동과도 같았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바쁜 탓에 민준이는 어릴 적부터 그녀의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가던 박 여사에게 민준이는 단순한 손주 이상이었다. 메마른 땅에 돋아난 새싹이었고 잿빛 세상에 떠오른 무지개였다. 민준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 로봇 장난감의 둔탁한 합체음, 그림을 그리다 흘리는 짧은 탄성까지 그 모든 소음은 박 여사에게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세계는 온기로 가득 찼다. 아이가 던지는 엉뚱한 질문에 함께 웃고 흙먼지 묻은 손으로 건네는 길가의 꽃 한 송이에도 그녀는 세상 모든 보물을 얻은 듯 행복해했다. 온 집안은 민준이의 장난감으로 가득했고 그의 천진난만한 낙서가 벽 한편을 장식할지언정 박 여사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흔적이라 여겼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민준이의 숨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그녀의 세상은 오직 민준이의 존재로 채워져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민준이는 박 여사의 무릎을 베고 누워 동화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발딱 일어나 할머니, 우리 로켓 만들어요. 하고 외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칙칙폭폭 기차 소리를 흉내내며 거실에서 안방으로 다시 주방으로 내달리는 작은 발걸음은 박 여사의 낡은 심장을 톡톡 건드리며 살아있음을 알리는 경쾌한 리듬이었다. 쿵쿵쿵. 가볍지만 활기찬 발소리가 마루를 울렸다. 박 여사는 뒤따라가 민준이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로켓도 좋지만 발소리는 조금만 조용히 해볼까? 아래층 할머니가 놀라실라. 하고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들뜬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다. 민준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낡은 상자들을 끌어내며 연신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박 여사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피식 웃었다. 아이들은 다 그렇지 뭐. 저 에너지를 어찌 막으랴. 하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였다. 딩동딩동. 정막을 깨고 현관문 옆에 달린 인터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박 여사는 순간 의아함을 느꼈다. 이웃과 교류가 잦은 편도 아니었거니와 방문객이 있다면 대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혹시 잘못 눌렀나 싶어 주저하는 사이 다시 한번 딩동딩동.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재촉하듯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쨍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 아래층인데요. 애 발소리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 조용히 좀 시키세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최 여사. 아래층 201호에 사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박 여사는 당황했다. 태어나 처음 듣는 이웃의 항의였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늘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치던 앙상한 체구의 노인이었다. 박 여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연신 사과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손주가 아직 어려서 제가 잘 타이를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하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았다. 마치 얼음 조각이 목에 박히는 듯한 불쾌감에 박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조용히 시킨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제대로 하세요. 밤낮으로 발소리가 울리니 살 수가 없어요. 최 여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불친절함에 박 여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에는 사과의 흔적과 함께 옅은 불쾌감이 서렸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그녀는 최 여사가 조금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랫집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 발소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민준이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더 신경 써야지. 박 여사는 그렇게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다시 나온 민준이에게 민준아, 우리 이제부터 살금살금 걸어볼까? 아래층 할머니가 힘드시다잖아. 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 여사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평화로운 일상에 잠깐 찾아온 작은 균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중한 평화가 그렇게 아주 작은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알지 못했다. 그 균열이 점점 더 벌어져 거대한 골짜기가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다. 첫 번째 인터폰 경고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길고 지루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항의 이후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거실 바닥에는 두툼한 소음 방지 매트 한 장을 깔았고 민준이가 뛰어놀려 할 때마다 민준아, 살금살금 걸어야지. 아래층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하고 부드럽게 타일렀다. 하지만 7살 배기 아이에게 넘쳐흐르는 에너지를 완전히 제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로봇 변신 놀이를 할 때는 팔짝 뛰어오르기 일쑤였고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들었다. 한창 에너지가 샘솟는 아이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은 마치 날개를 꺾는 것과 같았다. 박 여사는 손주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차마 강하게 나무라지 못했고 그저 조금 더 조심시키며 미안한 마음을 감출 뿐이었다. 죄인이 된 기분으로 아래층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다. 그러나 아래층 최 여사의 항의는 점점 더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인터폰 전화에 그쳤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천장을 쿵쿵쿵 하고 막대기 같은 것으로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소리가 나자마자 쿵 마이너스 하는 천장을 쳐 올리는 둔탁한 소리가 박 여사의 집 거실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박 여사의 머리 위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고 때로는 그녀의 심장을 덩달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던 소리가 점차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릴 때, 의자를 끌 때, 심지어 작은 발걸음으로 움직일 때마다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김없이 뒤따랐다. 그 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명백한 적대감의 표현이었다. 인터폰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댔다. 이제 그 벨소리는 박 여사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는 고문과 같았다. 아침 식사 시간 민준이가 뛰어노는 낮 시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준이가 잠든 고요한 밤에도 간혹 울려 박 여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화기를 들면 의뢰 최 여사의 날선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지금 몇 시인데 애를 뛰어다니게 놔둬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해의식과 분노가 가득했고 박 여사는 그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무리 사과하고 변명해도 최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하며 박 여사를 다그칠 뿐이었다.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도 턱 막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현관문에 경고 쪽지가 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포스트잇에 소음주의 요망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쪽지의 크기와 내용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층간소음은 살인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대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요. 조용히 안 할 거면 이사 가세요. 등등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문구들은 박 여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살인 학대라니. 박 여사는 순간 목골이 송연해졌다. 민준이가 혹시라도 볼까봐 쪽지를 급하게 떼어내는 박 여사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내가 더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최 여사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층간소음이 괴롭다지만 어린아이를 두고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심한 일이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자신의 손주를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점차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되었다. 민준이에게 살금살금 걸어라 하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민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는 반감이 치솟았다. 한 번은 민준이가 블록을 쌓다가 와르르 무너뜨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래층에서 쿵 하고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울컥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인터폰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꾹 참고 도로 내려놓았다. 괜히 말싸움을 해봤자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최 여사를 향한 싸늘한 미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최 여사를 유난스러운 아랫집 할머니가 아닌 우리 민준이를 괴롭히는 악독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 간의 정은커녕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최 여사의 행동에 대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억울해하고 분노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잠든 민준이의 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박 여사는 최 여사를 향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두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파트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다. 소음 전쟁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박 여사는 민준이의 발소리에 늘 신경을 곤두세웠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천장 두드리는 소리나 인터폰 소리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민준이의 활발함을 완전히 억누르기란 불가능했고 박 여사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최 여사가 단순한 이웃이 아닌 자신과 손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편함 속에서 계절은 몇 번 바뀌고 어느덧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 찾아왔다. 박 여사는 한 달 전부터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케이크를 주문하고 친구들을 초대할 생각에 설레어했다. 민준이 역시 할머니 내 생일날은 실컷 뛰어도 돼요? 하고 물으며 손꼽아 기다렸다. 박 여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특별한 날이니만큼 오늘은 좀 봐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생일 파티 당일 민준이의 유치원 친구 서너 명이 집으로 몰려왔다. 아이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고 소리 질렀다. 보물찾기 게임을 하며 소파 위로 점프하고 플라스틱 칼싸움을 하며 우당탕탕 소리를 냈다. 평소라면 박 여사가 민준아 조용히 해야지 하고 주의를 줬겠지만 그날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았다. 박 여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찬 분위기에 덩달아 즐거워하며 아이들을 지켜봤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환하게 웃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오늘은 괜찮겠지.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박 여사의 희망은 처참하게 깨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딩동 딩동 딩동. 인터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수화기를 들었다. 최 여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저희 손주 생일이라.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생일이고 뭐고 당장 조용히 시키세요. 여기가 놀이터예요. 애들이 떼거지로 와서 발광을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참고 있어요. 당장 조용히 안 시키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완전히 격앙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날선 비난의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생일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더 이상 사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부르려면 불러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 여사 역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그래 그럼 불러주지. 하고 쏘아붙이더니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 여사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설마 경찰까지 오랴 싶어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쿵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박 여사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사람의 방문에 놀란 아이들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문을 열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최 여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여기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박 여사는 얼굴이 화탓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일제히 박 여사를 향했다. 민준이는 겁에 질린 듯 박 여사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박 여사는 이웃에게 흉악범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한 모멸감과 서러움에 온몸이 떨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손주 생일 파티를 해주다가 경찰까지 출동시키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다니. 아니 뭘 그렇게 대단한 소음이라고 경찰까지 부르세요.
여기가 무슨 범죄 현장입니까? 그저 애들 생일 파티하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울먹거렸다. 최 여사는 박 여사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내 싸늘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대단한 소음이 아니라고요? 매일 밤낮으로 쿵쿵거려서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잠도 못 자요. 몇 번을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경고 쪽지도 붙였는데 보란듯이 더 떠들잖아요. 이건 명백한 소음 테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주장할 뿐이었다.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층간소음은 민사 문제이며 이웃 간의 대화와 양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최 여사의 얼굴만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내가 이겼다는 듯한 묘한 만족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아이들도 겁에 질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후 박 여사의 집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박 여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박 여사는 그런 민준이를 꼭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게 다 저 최 여사 때문이다. 우리 착한 민준이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박 여사와 최 여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 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고 증오가 되어버린 두 할머니의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노려봤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 여사를 향한 복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경찰 소동 이후 박 여사와 최 여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이제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서로를 무시했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박 여사는 최 여사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준이에게는 여전히 살금살금 걸어라고 주의를 줬지만 그 속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미묘한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가끔 최 여사의 집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도 못 들을 소리도 아닌데 하고 대내며 이를 악물었다. 최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박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더욱 싸늘하고 경멸에 찬 시선을 보냈다. 마치 박 여사가 모든 죄의 원흉이라는 듯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박 여사는 그 시선에 질려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깊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이제 두 할머니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이해도 불가능해 보였다. 오직 서로를 향한 적개심만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박 여사는 좀처럼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낮 동안 있었던 최 여사와의 사소한 신경전이 다시금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하는 건지.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멀리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박 여사의 시야에 어스름한 그림자 하나가 포착되었다. 바로 아래층 최 여사의 집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최 여사였다. 그녀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박 여사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최 여사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 쓰레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일반적인 쓰레기 봉투가 아닌 마치 내용물을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불투명한 봉투였다. 보통 사람들은 분리수거 날이나 재활용품을 버릴 때 정해진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 여사는 분리수거장이 아닌 아파트 뒤편의 후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인적이 드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곳이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최 여사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최 여사는 아파트 건물 뒤편의 나무들 사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구석진 곳에 쭈그려 앉아 손에 든 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주변의 낙엽들과 장가지들로 봉투를 덮었다.
박 여사는 그 기이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어지는 최 여사의 행동은 더욱 박 여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봉투를 완전히 숨긴 최 여사는 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표정은 박 여사가 익히 알고 있던 싸늘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는 감정은 마치 깊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다. 주위가 모두 고요한 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 어두운 모퉁이에서 최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축 늘어진 어깨 위로 옅은 달빛이 스며들었다. 분명 층간소음 문제에서 승리감에 취해 있어야 할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처연해 보였다.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뜨겁게 타오르던 분노가 한순간에 식는 것을 경험했다.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이었나? 그녀가 알던 최 여사는 강하고 냉정하며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주장하는 완고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최 여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다. 끓어오르던 증오가 사그라들면서 그 자리에 조그마한 의문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 검은 봉투와 최 여사의 슬픈 표정.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박 여사는 밤새도록 그 의문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고도 혼란스러웠다. 박 여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 여사의 슬픈 얼굴과 검은 쓰레기 봉투의 잔상만이 맴돌았다. 대체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왜 저렇게 비밀스럽게 버리는 거지? 호기심은 점점 더 그녀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갔다. 낮에는 최 여사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그녀의 감정을 지배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희미해지고 오직 의문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평생을 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살아왔던 박 여사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봉투 안에 층간소음 문제의 해답이 아니면 최소한 최 여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품게 되었다. 결국 박 여사는 동이 틀 무렵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아파트 창문 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을 띠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잠 못 이룬 얼굴을 스쳤다. 어젯밤 보았던 최 여사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홀린 듯 잠옷 위에 대충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다. 낡은 운동화 끈을 매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텅 빈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발걸음은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혹시라도 최 여사와 마주칠까봐 주위를 살피는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나선 박 여사는 어둠이 덜 거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젯밤 최 여사가 향했던 후미진 곳, 아파트 건물 뒤편의 나무들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더듬어 나아갔다. 밤에는 분명히 무섭고 어두운 길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이윽고 어젯밤 최 여사가 봉투를 숨겼던 그 자리에 도착했다. 박 여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두컴컴한 곳이었지만 어슴푸레하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그녀는 몸을 굽혀 낙엽과 장가지들 아래에 덮여 있던 검은 쓰레기 봉투를 찾아냈다. 봉투는 차가운 새벽 이슬에 젖어 축축한 느낌이었다. 박 여사는 봉투를 들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벤치에 앉아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봉투 안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손을 넣어 더듬자 부드러운 천조각 같은 것이 만져졌다. 그리고 뻣뻣한 종이의 감촉도 느껴졌다. 그녀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해진 남자아이의 운동화 한 켤레였다. 작고 달아빠진 운동화는 한눈에 봐도 어린아이가 신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밑창은 거의 닳아 있었고 신발끈은 여기저기 풀어져 있었다. 이 작고 소박한 운동화가 최 여사가 그토록 비밀스럽게 버리려 했던 물건이라니. 박 여사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운동화 아래에는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어두컴컴한 새벽빛 아래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다. 종이에 적힌 글귀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늘나라에서도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이 낡은 운동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신발인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몇 년을 간직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너와 함께란다. 엄마 아들 민수야.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사랑해.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번진 흔적이 역력했다. 마지막에는 희미한 붉은 잉크 자국까지 보였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박 여사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민수? 그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낡은 운동화,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편지, 그리고 죽은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알고 있던 최 여사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편지의 글귀만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낡은 운동화와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눈앞에는 최 여사의 슬픈 얼굴과 함께 그 낡은 운동화, 그리고 보고 싶다. 우리 아가라고 적힌 절절한 편지 글귀가 아른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옆 침대에서 천진난만하게 잠든 손주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은 박 여사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민준이의 작은 발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 발을 보며 박 여사는 쓰레기 봉투 속의 낡은 운동화를 떠올렸다. 살아있는 손주를 향한 자신의 넘치는 사랑과 죽은 손주를 잊지 못해 고통받는 최 여사의 비통한 슬픔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지금까지 박 여사에게 최 여사는 오직 원수였다. 층간소음으로 자신과 민준이를 괴롭히고 경찰까지 부르며 모욕을 준 악독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불만과 분노, 때로는 맹렬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최 여사의 모든 행동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와 낡은 운동화는 그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최 여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언행 뒤에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다. 죽은 손주 민수. 박 여사는 편지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에서 자신의 손주 민준이를 떠올렸다. 이름마저 비슷했다. 아마 최 여사에게 민준이의 발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죽은 손주의 환청처럼,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의 발소리가 죽은 아이를 떠오르게 하는 고문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잔인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여겼던 최 여사의 행동들이 그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자 박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최 여사에게 퍼부었던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내 아이만 소중하다고, 내 아픔만 크다고 생각했어. 박 여사는 자신이 최 여사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그녀를 악인으로 매도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정당했는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층간소음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의 근원이 상대방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었다면 과연 자신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을까?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도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최 여사를 향한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후회와 함께 최 여사를 향한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밤은 깊어갈수록 그녀의 양심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최 여사를 원수로만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가련한 이웃이었다. 박 여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과연 최 여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지조차 의문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용기가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하던 박 여사는 해가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으로 인해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어떤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다.
어젯밤 발견한 진실을 최 여사에게 전하고 그동안의 오해와 증오를 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박 여사는 망설임 없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닐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어젯밤 발견한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편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운동화를 손에 쥐자 차가운 고무와 해진 천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운동화가 얼마나 큰 고통의 상징이었는지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하늘나라에서도 엄마는 영원히 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이 절절한 문구는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엄마라는 단어에 그리고 아가라는 단어에 헤아릴 수 없는 최 여사의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봉투를 정성껏 감싸 안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이 문을 나서 아래층으로 향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최 여사를 향한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했다. 때로는 복수심에 이를 악물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발걸음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무거운 죄책감과 깊은 연민 그리고 용서를 구하려는 겸손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혹시라도 최 여사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박 여사는 지난 몇 달간의 끔찍한 소음 전쟁을 되새겼다. 날카로운 인터폰 소리, 천장을 두드리는 쿵쿵거림, 현관문에 붙어있던 독한 경고 쪽지,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던 그 모멸감 가득한 날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노인의 깊은 상실감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의 무지함과 이기심이 부끄러웠다. 마침내 최 여사의 집 현관 앞에 섰다. 닫힌 문은 마치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처럼 느껴졌다. 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쿵쿵쿵. 과거에는 분노와 함께 격렬하게 두드렸을 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앉듯 조심스럽고 겸손한 노크였다. 너무 작게 노크해서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분명하게 노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는 혹시라도 문이 열리지 않을까봐 아니면 최 여사가 문을 열고 자신을 매몰차게 쫓아낼까봐 잔뜩 긴장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초조함에 손에 쥔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이윽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그 틈으로 최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모습이었다. 박 여사를 보자마자 최 여사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에요? 최 여사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이전에 격앙된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경계와 피로감이 섞인 듯한 목소리였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시간의 오해, 미움, 그리고 이제는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가선 결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최 여사 역시 박 여사의 눈 속에서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읽어내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두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본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감춰졌던 비밀을 서로에게 묻고 답하려는 듯 복잡한 감정들을 교환하고 있었다. 두 할머니 사이의 침묵은 몇 초 아니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투를 최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최 여사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박 여사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이게 뭔데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싸늘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봉투를 내밀 뿐이었다. 최 여사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박 여사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봉투 안으로 향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낡고 해진 운동화 한 켤레가 최 여사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그 모든 차갑고 무표정하던 가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 여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에 든 운동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힘없이 떨어졌고 편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운동화를 움켜쥔 채 여사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가장 아픈 기억이 눈앞에 환영처럼 나타난 듯한 표정이었다. 이건. 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차갑고 강인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한없이 여리고 부서질 듯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최 여사의 눈물을 지켜봤다. 최 여사는 운동화를 품에 꼭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숨이 넘어갈 듯한 오열이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웠다. 민수야, 우리 민수.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터져나온 이름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한참을 오열하던 최 여사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년 전 제 손주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박 여사는 그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편지에서 읽었던 죽은 아들이 바로 최 여사의 손주였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어제가 민수 기일이었어요. 제가 가장 아끼던 운동화였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몇 년을 장롱에 넣어뒀었죠. 그런데 어제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차마 쓰레기통에는 버리지 못하고 몰래 버렸어요. 최 여사는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리고는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흐느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민준이 발소리, 저는 그게 제 민수 소리 같았어요. 그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민수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미쳤던지. 최 여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아이의 소리가 죽은 제 손주를 떠올리게 하는 그 고통이 매일매일 저를 고문하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든 멈추고 싶었어요. 그 소리를, 그 고통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악마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흐느꼈다. 민준이 발소리가 제게는 저를 죽이는 칼날 같았어요. 차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최 여사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다시 한번 서럽게 오열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는 최 여사의 고백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최 여사의 모든 행동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단순히 심술궂은 노파의 투정이 아니라 죽은 손주를 향한 애끓는 그리움과 고통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박 여사의 가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자신을 향한 깊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최 여사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치며 잦아들었을 때 박 여사는 이미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녀와 함께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애초에 박 여사는 최 여사의 딱딱하고 차가운 태도 뒤에 이런 거대한 비극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손주를 지키려는 정당한 분노라고만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최 여사의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박 여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민준이의 발소리가, 그토록 사랑스러운 내 손주의 발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지옥의 환청이었다니. 박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준이의 티 없는 웃음소리가 그녀에게는 삶의 낙이었지만 최 여사에게는 죽은 손주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고통의 메아리였으리라. 한 사람은 살아있는 손주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손주를 잊지 못하는 그리움 때문에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이 모든 오해와 갈등의 밑바닥에는 두 할머니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손주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역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그 사랑의 형태가 너무나도 달랐을 뿐이었다. 한쪽은 현재의 행복을 지키려는 사랑이었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상실을 놓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랑이었다. 최 여사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 슬픔으로 가득 찬 주름진 얼굴, 더 이상 그녀에게서 차갑고 비정한 악독한 이웃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가련하고 상처받은 한 노인의 모습만이 있었다. 박 여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처음이었다. 두 할머니의 몸이 서로 맞닿는 순간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불신과 오해,
그리고 깊은 감정의 골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최 여사는 순간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박 여사의 따뜻한 손길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박 여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박 여사 역시 최 여사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함께 오열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쳐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로에게 쏟아내는 사과와 용서는 그동안의 상처와 오해를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와 치유의 물줄기였고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의 증거였다. 두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두 할머니는 비로소 원수가 아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눈물은 마를 줄 몰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따뜻한 연민과 이해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층간소음 전쟁은 길고도 지독한 상처를 남겼지만 두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집 거실에는 두툼하고 폭신한 소음 방지 매트가 깔렸다. 고무 재질로 된 매트는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진동을 흡수해 주었고 민준이의 활기찬 발소리는 이제 아래층의 희미한 잔향으로만 전해졌다. 박 여사는 민준이에게 아래층 할머니가 잃어버린 작은 천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걷기를 가르쳤다. 아이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는지 이전처럼 무모하게 뛰어다니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 민준이의 작은 발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배려와 이해가 담긴 소리가 되었다. 아래층 최 여사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매트 덕분에 한결 조용해진 위층에서 간혹 들려오는 민준이의 작고 보드라운 발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죽은 손주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환청이 아니었다. 대신 죽은 손주가 남기고 간 삶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생명의 소리, 아이의 순수한 활기가 그녀의 텅 비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 대신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최 여사는 갓 만든 따끈한 반찬을 들고 위층으로 향했다. 고등어 조림과 시금치 나물,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감자조림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예전 같으면 인터폰으로 날 선 목소리를 뱉었을 그녀였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다. 최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가득했다. 별건 아니고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해서 민준이 주려고요. 최 여사는 쑥스러운 듯 반찬 그릇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고맙습니다, 여사님. 박 여사는 감격한 목소리로 반찬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민준이가 재롱을 부리며 뛰어나왔다. 최 여사를 발견한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다. 박 여사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최 여사에게 인사시켰다. 민준아, 아래층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수줍게 말했다. 최 여사는 그런 민준이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촉촉한 물기가 스쳤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민준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스쳤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컸네. 건강하게 잘 지냈니?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두 할머니는 이제 따뜻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그들의 관계는 층간소음이라는 첨예한 갈등으로 얽매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 가끔은 박 여사가 민준이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최 여사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했다. 최 여사는 민준이에게 돌아가신 손주 민수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박 여사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며 최 여사의 상처를 함께 보듬었다. 민준이의 발소리는 이제 최 여사에게 고통이 아닌 삶의 소리가 되었다. 아파트 단지에는 더 이상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도 날카로운 인터폰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대신 이웃 간의 따뜻한 대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층간소음이라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